자, 그래서 이제 제천 행사부터 쭉 보시면 제천 행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추수감사제 같은 거 생각하시면 추수감사제, 농사짓고 수확을 이제 기뻐하면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 그리고 축제. 추수감사제가 꼭 되게 막 제사만 드린다고 해서 막 엄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수확물을 나누면서 막 즐기는 거죠. 막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그러면서 뭐 거기서 이제 사랑도 싹트고 뭐 이런 거지. 뭐 그런 자리가 있어요. 페스티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름들이 각각 좀 달라요. 이름들이. 자, 제천 행사는 요거 이름들을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고, 그다음에 동맹, 그다음에 무천, 그다음에 사만. 요 이름들을 외우시고 요것도 다 달라요. 그렇죠? 요거 10월인데 얘는 12월이고 얘는 두 번이죠. 5월에도 하고 10월에도 하고. 그렇죠? 뭐 수린날 계절제 이거는 안 외워도 상관은 없는데 수린날 계절제보다는 두 번 한다는 거. 그러니까 왜 두 번 하냐면 얘네가 씨앗을 이제 뿌린 후에 파종 후에 한번 하는 거고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추수를 한 다음에 감사제죠. 이거는 추수 후. 그러니까 사만이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 농경의 중요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농사가 워낙 중요하니까 얘네는 두 번이나 하는 거예요. 주 산업이 그러니까. 그다음 부여가 12월에 하는 게 좀 특이하죠. 대개는 10월에 맞춰서 추수할 때. 근데 얘네가 겨울철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얘네가 원래 수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수렵사회 전통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런 표현들도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되게 헷갈린 게 동해 이게 무천하고 그다음에 고구려의 동맹하고 이름이 나중에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나중에 시험 지에서 보면 헷갈립니다. 이게 무천 동맹. 은근히 헷갈려요. 그게 안 헷갈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혼인풍습들도 보면 고구려는 서옥제. 서옥제는 뭐냐면 이 서자가 뭘까요? 서자가 이거 사위. 그다음에 옥은 뭐예요? 옥은 이게 집이에요. 집. 그럼 서옥은 사위의 집이거든요. 사위의 집. 그러니까 사위의 집이라고 생각하면 좀 괜찮습니다.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면 사위의 집을 여자 쪽 아버지가 자기 집 뒷마당에다가 사위가 들어와서 살 집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고구려는 딸이 와서 아빠 저 결혼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일단 부담부터 생기는 거예요. 결혼을 한다고 난리야. 집을 지어야 되잖아. 그죠? 뒷마당에다가 더군다나 뒷마당에 집을 지려면 집이 넓어야 되잖아요. 뒷마당을 지어주면 사위가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살다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좀 장성하게 되면 그때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눌러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가 장성하면이라고 하니까 한 10몇 년 정도는 살았다. 그 걔네들 데리고 살아야 돼. 처갓집에서. 그러니까 친정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이 결혼한다 그러면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농담이고 근데 이게 원래 좀 있는 지배층의 혼인 풍습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약간 지배층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고 어쨌든 남자가 여자 쪽 집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서옥제입니다. 그 다음에 부여고구려가 공통적으로 있는데 형사취수제. 자, 형이 사는 뭐예요? 죽으면 취수, 형수를 어떻게 한다? 취한다. 동생이 형의 부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다. 이상하죠?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이상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고구려는 왜 그랬을까? 부여는 왜 그랬을까? 모르지 뭐 나도.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면 이게 아마 뭐 재산의 보존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뭐 어떤 그 가계의 보존, 재산의 보존 이런 것도 있고 뭐 어떤 면에서는 여성의 보호 뭐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그게 무슨 여성의 보호랑 뭔 상관이 있느냐? 실제로 고대의 그 서아시아 같은 데도 보면 유목민족들 간에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유목민족들 같은 경우에도 전쟁이 나고 막 이쪽 부족을 점령하고 하면은 이제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이러면 여성들이 홀로 남겨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로 노예로 팔려가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슬람 사회에서도 보면 일부 다처를 하라고 한 게 그런 측면이 있어요. 무함마드가 아내를 열어둘 수 있게 한 거는 그런 여성들을 자기가 이제 보호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온 거죠. 사실은 원래.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이슬람 사회는 좀
여성을 그렇게 여기지 않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게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부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풍습이 있었다. 부여도 있었고 고구려도 있었다. 실제로 왕실에서도 있어요. 고구려의 산상왕이라고 하는 왕은 그 자기 형님이었던 고국천왕이 있거든요. 고국천왕. 고국천왕의 부인이었던 왕비 우씨와 혼인을 합니다. 산상왕이랑 그 동생이 왕이 되는데 형수랑 결혼을 해요. 고구려 왕실에서도 있어요, 그게. 자, 그다음에 옥저는 민며느리제. 자, 요거는 여러분들 느낌이 딱 어떻게 옵니까? 요거는 완전 반대예요. 여자 아이가, 이거 어린 아이가 결혼할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부감을 어릴 때 집에 데리고 와서 남편 집에서 양육을 하는 거죠. 이거는 키우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딸처럼. 그래서 일정한 연령이 되면 결혼을 시킨 다음에 결혼식을 하면 이 여자가 다시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기 전이죠. 하기 전에 집으로 가면 남자 집에서 막대한 돈을 치르고 값을 치르고 이 여성이 이제 결혼을 해서 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민며느리제는 어릴 때 데리고 와서 키운 다음에 그다음 결혼식을 하기 직전에는 다시 돌아가면 일정한 돈을 치르고 그다음에 그 여자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옥제랑 좀 완전 반대입니다. 민며느리제, 서옥제 완전 반대고 그다음 조계호는 이제 같은 시족 내에서는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신석기 시대부터 있었던 그 풍습인데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나라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요. 왕실 내에서도 왕족들끼리 혼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같은 근친혼, 종례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조계혼의 풍습을 좀 엄격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로서는 좀 특이한 겁니다. 지금 보면 당연하지만. 자, 그래서 혼인 풍습들도 알아두셔야 되고 특산물을 보시면 부여는 말과 주옥과 모피가 많이 났다. 말은 뭐 말이고 주옥은 옥이죠. 옥. 보석류 중에 옥. 옥 중에 이제 주옥이라는 게 약간 붉은 빛이는 주옥이라는 옥이 있는 거예요. 모피. 수렵을 많이 하고 뭐 연예가 이런 걸 많이 하니까. 그다음에 고구려는 맥궁이라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나오는 단궁하고 맥궁하고 좀 다른 건데 단궁은 그냥 말 그대로 활이 좀 길이가 짧다 그래서 짧은 활을 단궁이라 그래요. 단궁. 자, 아까 제가 이쪽 기록은 누가 썼다 그랬어요? 중국 애들이, 그렇죠? 삼국지 위소동의전에 나오는 거니까 중국 애들이 와서 동해 지역을 딱 봤더니 동해 지역에서 쓰는 활이 자기네들이 쓰는 활보다 좀 짧은 거예요. 그래서 단궁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단궁. 그러면 이제 고구려의 맥궁은 뭐냐? 이거는 이 재질이 좀 다른 건데 단궁은 활의 모양이 짧은 거고 맥궁은 활을 만들 때 쇠나 또는 동물의 뼈 같은 거 있죠. 동물의 뼈나 쇠로 만든 쇠 또는 뭐 동물의 뼈 같은 걸로 만든 활을 맥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달라요. 그냥 맥궁은 고구려, 단궁은 그냥 동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한이 이제 방직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고 여기도 방직 기술이 발달했지만 여기도 방직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 방직 기술이라는 게 뭐겠어요? 누에를 쳐서, 그죠? 뽕나무를 기르고 누에를 쳐서 거기서 실을 뽑는 거. 그 다음에 마 같은 거 재배해서 실을 만드는 거죠. 그럼 전통적으로 실 만드는 거 못 보셨죠? 마 있죠, 마. 마를 재배하면 그러니까 수수처럼 자라잖아. 지금도 지금도 못이나 삼배 같은 거 지금도 전통적 방식으로 짜는데 가보면 길러요. 길러서 이만큼 자라잖아요. 그걸 베어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큰 창고 같은 거를 이제 찜통처럼 만들어 놨죠. 열을 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쪄요. 찌면 누렇게 있거든. 그거는 이제 껍질을 벗깁니다. 껍질을 다 벗겨내 가지고 널어서 말려요. 그럼 마르면 그 껍질을 한 올 한 올씩 손으로 다 찢어. 전통 방식으로 만든 거 보면 찢어서 그 실들을 놓고 그 할머니들이 앉아서 꼬아요. 실들끼리를 이렇게 무릎에 놓고 계속 꼬아서 그것들을 방직기에 놓고 경사 위사로 가로 세로 방향으로 짜는 거죠. 그 식물에서 그걸 채취해 가지고 실을 만든다고. 그게 여러분 명주 뭐 예를 들어 옛날에 그 뭐 삼배, 모시, 그다음에 갈이라는 건 뭐예요? 칡뿌리를 말려 가지고 옷감 만들고 지금도 저기 시골의 장터 같은 데 보면 갈로 만든 섬유들이 있어요. 그 황토색.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 다. 그 기술들이 얘네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 원래. 그다음 과하마는 뭔지 아세요? 과하마? 과하마는 키가 작은 말이에요. 키가 작은 말. 왜 키가 작은 말을 과하마라 그랬냐? 과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든 뭐든 배나무든 과일나무가 있어. 과일나무 아래로 말이 지나가는데 말이 그 나무까지 안 걸리고 빠져나가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타는 말은 좀 애가 키가 크기 때문에 과일나무 같이 작은 나무들에겐 걸리는데 여기 동해 지역의 말은 빠져나가더라. 과일나무 아래로 지나가는 말, 과하마. 되게 직관적으로 이름 지어놨죠, 그렇죠? 뭐 대단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키가 작다. 과일나무 아래로 지나가네. 과하마 이렇게 지어놓은 거야. 이게. 그다음에 반어피. 반어피는 뭐냐면 바다표범의 가죽. 바다표범의 가죽입니다. 이런 것들이 특산물이었다. 그다음 변한 지역은 철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철을 생산하고 옥저는 오곡이나 어물, 소금 등인데 주로 고구려의 곡물로 바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비교를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장례풍습. 자, 부여는 순장을 합니다. 순장이라는 건 이제 주로 왕이 죽으면, 그죠? 왕이 사망하면 그 모시는 시종들을 산채로 순장을 한다는 거죠. 그죠? 순장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순장을 보면 부여의 왕권이 또 강한 것 같아. 왕이 죽으면 수십 명씩 뭐 100명씩 같이 묻어버리니까. 근데 또 부여는 농사가 안 됐다. 뭐 가뭄이 들었다. 그러면 족장들에 의해서 왕이 잘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왕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도 나올 정도로 보면 왕권이 강한 측면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왕권이 굉장히 약한 측면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칠 때 여름에는 그 무덤에 얼음을 넣어준다는 거야. 시신을 안장할 때 얼음을 넣어준대요. 얼음. 자, 그다음에 고구려는 자 혼인을 하면 이미 수의를 만듭니다. 이미 죽을 거를 준비해요. 이미 죽을 때 입는 옷을 장례 치를 때 입는 수의를 미리 준비하고 자 금과 은을 무덤에 합장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돌무지 무덤을 만들어요. 돌무지 무덤. 요 사람이 이제 죽어서 여기 묻히면 여기다 돌을 쌓아서 이제 이 봉분을 만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돌무지 무덤을 만든다는 거고. 그다음에 무덤 주위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어준다. 이런 게 풍습이 있고요. 부모나 남편이 죽으면 3년상을 한다라는 기록이 또 있어요. 자, 그다음 옥저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골장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시신에서 뼈만 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땅에다가 시신이 겨우 흙으로 덮일 만큼만 묻어놔. 만약에 지금 사람이 죽었어. 만약에 내가 죽었어. 땅 속에 겨우 덮일락 말락의 흙으로 덮어놔요. 땅을 조금만 파고. 그러면 이제 시신이 부패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부패가 진전되면 가서 그 뼈만 살을 다 발라내고 남아있는 뼈만 추려가지고 가족 공동묘에다가 이렇게 안치를 하는 거지. 같은 곽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뼈만 추려서 가족 공동묘에 보관한다. 되게 특이하죠 이게. 그리고 거기에는 쌀 항아리를 매달아 놓는다. 영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마는 소나 말이나 새의 깃털 또는 쌀 등을 함께 묻어준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야 돼. 그래서 소나 말이 필요한 거고, 그죠? 그다음에 소나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가장 중요한 걸 같이 묻어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도 수의를 만들 때 뭐 삼배나 이런 걸로 만들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보면 시신이 이제 그 사람을 장례 치를 때 가장 중요한 거를 같이 이제 묻어주는 게 원래 맞거든요. 그러니까 금은을 합장하거나 또는 부여의 왕이 죽으면 옷갑으로 시신을 싸서 묶거나 이런 게 맞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렇게 돼버렸지만 이때 소나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새의 깃털은 왜 묻어줄까?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야 되니까. 새처럼. 그렇죠? 그리고 쌀, 이것도 이제 양식이죠. 양식. 그런 걸 묻어준다는 거죠. 특이하죠. 근데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요거. 순장, 그다음에 여기 얼음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골장제, 가족 공동묘 요거 하고 그다음에 요거 무덤 주위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는다. 이런 표현들이 좀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경제는 부여는 반농 반목. 자, 농사도 하고 목축도 합니다. 자, 고구려는 주로 약탈 경제로서 자, 좌식자가 존재한다. 좌식자가 뭘까요? 좌식자가. 이것도 말 그대로 보면 좌식자, 앉아서 먹는 자, 그죠? 일하지 않고 먹는 자거든요. 이게 앉아서 일하지 않고 먹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얘네를 상호라고 하는데 상호 또는 얘네를 나중에 신분제도가 생기면 얘네는 귀족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애들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상호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이제 고대 국가가 되면 귀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놀고 먹는 애들, 그런 애들이 많았다. 그래서 걔네들은 부경이라고 하는 창고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부경이라고 하는 창고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마는 이제 벼농사가 워낙 발달해서 저수지를 축조했고, 그다음에 두레라고 하는 공동 노동 조직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요거 보고 제가 이제 사료를 볼 거니까 일단 체크를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자, 기타 풍습들을 좀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책화. 이 책화가 뭐냐면 부족 간의 경계를 침범하잖아요. 경계 침범 시 소나 말 등으로 이거 배상을 하는 겁니다. 부족 간의 경계를 침범하면 소나 말 등으로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족 간의 경계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겁니다. 그걸 책화라 그래요. 금 넘어오면 물어줘야 됩니다. 책화 되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철자형과 여자형 집터. 집터의 모양이 철자 또는 여자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사진을 보시면 63페이지. 자, 63페이지 사진을 한번 보세요. 실제로 철자와 여자처럼 생겼어요. 그냥 우리가 철자 있잖아요. 철자 요거 이렇게 생긴 철자, 무슨 그림같이 생겼는데 이 철자랑 그 다음에 여자 있죠. 여자 이렇게 쓰는 여자, 요런 글자처럼 집터가 생겼다는 얘기죠. 집터가 그렇게. 그래서 철자형, 여자형. 그러니까 출입구나 이런 것들이 따로 생기는 형태의 집터입니다. 완전히 지상가옥화되어 있는 거죠. 사마는요, 편두라는 풍습이 있어요. 편두가 뭘까? 아이들이 어릴 때 머리를 눌러줘요. 머리가 한쪽이 뼈가 무를 때 눌러줘서 한쪽이 뼈 쪽 올라오게. 머리가 이렇게 납작해지도록. 그러니까 사만 지역은 머리가 납작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머리가 납작하면 엄마한테 막 그러죠. 왜 어릴 때 나를 이렇게 돌려서 계속 뉘어가지고 머리를 동글동글하게 뒤통수 좀 튀어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머리가 납작하냐 난리 나겠지. 근데 얘네는 머리가 한쪽으로 삐쭉 올라와야 오, 야, 쟤 되게 잘생겼어. 왼쪽 머리에 올라간 각도 좀 봐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 왜 지금도 우리가 왜 아프리카나 이런 데 부족들 보면 아직도 뭐 되게 이상한 거 코에다 막 끼고 있고 막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지. 사만도 그랬다는 거예요. 편두. 아기가 태어나면 다 머리를 이제 눌러준다는 거죠. 계속. 그 다음에 문신. 일단 문신 많이 해요. 문신. 요즘에 많이 하죠. 요즘 사람들이. 문신의 종류도 지금 되게 많지만 요즘 되게 유행하잖아요. 조그맣게도 하고 크게도 하고. 문신. 사만 지역에서 원래 많이 했대. 원래 해양 민족들이 많이 하거든 이거를. 그다음에 지신밟기. 지신밟기는 겨울철에, 그러니까 겨울이어서 이제 봄으로 바뀔 때 있죠.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월, 그러니까 1월이나 2월 이럴 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하면서 땅을 막 밟아주는 거예요. 계속. 그게 이제 농사가 잘 되게 하라고 하는 기원이죠. 다음에 지신, 밟기.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좀 나쁜 기운이 사라져라. 이렇게 해서 땅을 밟아주는 그런 행사를 했다는 거고. 귀틀집을 짓거나 나무로 주구묘. 요게 좀 특이해요. 주구묘 사진 한번 볼게요. 주구묘. 자, 65페이지. 주구묘하고 토실이 6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왜 주구묘라고 그러냐면 보세요. 무덤이 있는데 마치 길쭉하게 생겨갖고 테두리에 이렇게 땅을 파놔요. 그래서 고랑처럼 땅을 파서 무덤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수 시설을 설치한 거군요. 그게 그러한 형식의 무덤을 만들었고, 토실은 더 웃깁니다. 그게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땅 속에 살고
그 위서동의전에 보면 이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올 때 문을 위로 열고 나온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땅 속에 연결돼 있어요. 방이 개미굴처럼. 그런 식의 토실들이 지금의 충청도 지역에 되게 많이 발견됩니다. 이 마한 지역의 특징이에요. 가옥 구조 중에 토실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었다. 그다음에 고구려는 내용 감옥이 없고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자 제가회의라는 곳에서 사형에 처하고 그래도 제가회의. 제가회의는 자 가들이 모여서 제가가 여러 가들이 회의를 했다. 제가. 자 가는 아까 어디서 나왔죠? 부여에 뭐 있었어요? 아까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그런 가들이 여럿 모이면 뭐라고? 제가. 그죠? 근데 고구려도 그런 가가 있다는 얘기네? 고구려에는 어떤 가가 있을까요? 고구려는 그런 가라고 하는 게 붙는 게 뭐 상가, 뭐 고추가 이런 가자가 붙는 부족장 출신들이 있어요. 여기도. 그러면 고구려도 고추가나 상가 등등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라는 거죠. 그런 제가회의가 있었고 자 제가회의를 통해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도둑질한 자는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합니다. 근데 요거는요 여기랑 똑같아요. 일책 12법 있죠. 일책 12법. 요거를 물건 훔치면 12배로 배상하는 것을 이것을 일책 12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책 12법. 요건 풍습이 똑같아요. 아까 형사치트제도 같고 물건 훔치면 같아요. 자, 그래서 절도에 대해서 우리가 고조선은 어떻게 합니까? 자, 노비로 삼죠. 그쵸? 그리고 뭐 용서받으려면 얼마를 내라? 그죠? 뭐 그 용서받으려면 50만 전을 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도는 이제 노비로 삼아 버리는 거고 고구려와 부여는 12배를 배상하는 거죠. 오케이? 자, 고구려 초기 국가에서는 이게 좀 다릅니다. 자, 그다음에 자, 대가는 머리에 책이라고 하는 머리띠를 두르고 다니고 소가와 작은 그 소가와 대가는 이제 이런 애들이 대가인 거죠. 그다음 소가와 무사는 새의 깃털이 달린 소골이라는 모자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 아까 했던 상호 잘 사는 사람이죠. 인 좌식자는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대신 전쟁에 참여한다. 요거 얘네가 놀고 먹는데 전쟁에는 앞장섭니다. 그죠? 요즘에는 놀고도 먹고 전쟁에도 안 나가잖아요. 지배층이 저 위에 있는 애들이 일하지 않고 놀고도 먹고 뭐 일은 하겠지만 불로소득이 많으니까 일하지 않고 먹고 그리고 전쟁에는 안 나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래도 애들이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전쟁이 나면 그래도 우리가 나서야 돼. 그러니까 전쟁에 나서는 것이 얘네들이 기득권을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 모든 전투는 일단 귀족들이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발언권을 갖는 거거든요. 오히려 평민층을 전쟁에서 그냥 집 나르거나 이런 일에만 써먹죠. 그래서 로마나 그리스의 민주정치 또는 공화정치가 시작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전투 방식의 변화가 있어요. 평민들이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중장보병으로 참여하는 보병 전투로 바뀌면 그리스의 민주정이 시작되는 거고 로마의 공화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전쟁에 우리도 나가니까 참정권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세상이 이상해져서 기득권은 누리고 전쟁에는 안 나가는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죠. 전쟁도 없지만 우리나라 이제 국방의 의무가 있으니까. 자 대신 전쟁에 참여를 하고 않는 대신에 하호는 그러니까 평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호들은 식량과 고기, 소금을 상호에게 바쳐야 된다. 그 얘네들이 이런 걸 보관하려고 뭐 만들었다 아까 무슨 창고? 두 글자? 부경. 그죠? 부경이라는 창고를 만들고 있는 거죠, 얘네가. 자, 부여에 이제 법이 4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조선의 8조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조선의 8조법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그럼 여기도 보세요. 사람을 죽이면 죽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형 후에 가족을 노비로 삼는다. 이게 좀 다르죠. 자, 그다음에 아까 고조선은 물건 훔치면 노비로 삼는 거였죠. 여기는 물건 훔치면 12배를 물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게 가늠한 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요즘 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
뭐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불륜을 저질렀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간음한 자는 사형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간음을 하면 사형이다. 근데 이제 가부장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투기했다. 투기했다는 게 뭘까? 뭐 첩을 두거나 그랬는데 그거를 뭐 질투해서 분란을 일으켰거나 그런 경우. 그럼 투기를 했다. 그럼 투기한 부인은 죽인대요. 이건 좀 이거 남성 중심인 거죠. 이거는 간음한 자 죽이고 그다음에 투기가 심한 부인은 죽인다. 근데 죽인데 어떻게 죽이냐?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남산 위에 부여의 남산이라는 산이 있었나 봐. 남산 위에 두어서 썩게 한다. 산 위에 그냥 던져 놓는다. 근데 그 여자의 가족이 그 시신을 찾아가려면 소나 말이나 돈을 바쳐야 돼요. 일정한 값을 치르고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되게 특이한 가부장제 사회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보면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이다. 이 부분만 보면 남성 중심의 사회임을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우제전법, 소발굽으로 점을 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제천의식을 행하고 소를 죽여 그 급으로 기름을 점쳐서 전쟁에 이길 건지 패배할 건지 소발굽이 갈라진 모양을 가지고 점을 치는 거죠. 우제전법. 이거는 사실은 부여에만 있는 건 아니고 고구려나 나중에 다른 나라들도 있었던 걸로 보이긴 하는데 그냥 시험에 나올 때는 이제 부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제전법.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삼한 지역을 보면 삼한 사회가 나중에 백제국이 나오고 그다음에 진안에서 사로국이 나와서 신라가 되는 거고 변안에서 구야국이 나와서 가야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사료를 한번 볼게요. 책을 한번 볼게요. 자, 59페이지. 자, 일단 부여의 왕권 관련해서 오른쪽 맨 위에. 자, 부여의 왕권. 자, 왕이 죽으면 많을 때는 100명까지 순장을 하고 자, 그만큼 부여의 왕권은 강력한 면도 있어요. 자, 그러나 한편으로 가뭄이 들었을 때 왕에게 책임을 묻기도 하고 그다음에 적자가 없을 경우에 귀족들이 회의를 통해 후계자를 정하기도 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왕권이 또 완전 또 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도 있다. 특히 그 농사가 안 됐다고 가뭄이 들었다고 왕에게 책임을 묻는 거. 그죠? 요런 부분들은. 자, 그다음에 사료를 한번 볼게요. 맨 밑에. 자, 부여의 법률 기출 사료 읽기. 형벌이 엄하고 각박하여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도둑질을 하면 물건값의 12배를 변상하게 하였다. 남녀간에 음란한 짓을 한 사람이나 질투하는 부인은 모두 죽였다. 투기는 더욱 중호해서 죽인 후 시체를 나라의 남산 위에 버려서 썩게 한다. 친정집에서 시체를 가져가려면 소나 말을 바쳐야 한다. 오케이? 그다음에 성책의 축조는 모두 둥근 형태로 하는데 마치 감옥과 같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부여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시면 고구려 한번 볼게요. 아, 부여가 또 있네. 60페이지. 자, 구름과 넓은 못이 많아서 동이 지역 중에서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 토질은 오곡을 가꾸기에는 알맞지만 과일은 생산되지 않는다. 사람들의 체격이 매우 크고 성품이 강직하고 용맹하며 자, 요거 한번 색칠해 볼게요. 근엄하고 후덕하여 다른 나라를 노략질하지 않았다. 이거 누가 썼다고요?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은 부여를 어떻게 봤다? 괜찮은 애들이라고 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 사람이 죽으면 자, 색칠. 여름철에 모두 얼음을 사용하여 장사를 지냈다. 그 다음에 자, 장사를 후하게 지냈으며 자, 색칠. 곽은 사용하였으나 관은 쓰지 않았다. 곽은 사용했으나 곽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관을 만약에 만들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시신이 여기에 이제 들어간다. 이게 관이죠. 그렇죠? 이게 관이에요. 그죠? 근데 요거 말고 요거를 보호하려고 또 하나의 이제 상자처럼 요거를 덮어줘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돌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나무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만드는 시설을 요거를 곽이라 그래요. 그 상자를 곽. 근데 곽은 썼으나 관은 쓰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땅에 그냥 묻고 곽을 설치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오케이? 이해돼요? 그렇게 좀 특이한 거고 이제 그걸 후하게 장례를 치른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 벼슬은 6가축의 이름을 따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견사, 대사자, 사자라고 칭했으며 거기서 6가족, 이른바 육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당시에 많이 키우던 그 가축들이 소나 말이나 또는 개나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뭐 돼지 이거 말고 보통 닭이나 양을 많이 키워요. 그러면 이제 6가지 육축을 많이 키우는데 그런 것들의 이름을 따서 이제 부족장들의 이름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들은 별도로 색칠, 사출도를 주관했다. 큰 곳은 수천 가이며 작은 곳은 수백 가였다. 세력이 다르죠. 그다음에 옛 부의 풍속에 자 색칠, 장마와 가뭄이 연이어 오곡이 익지 않을 때 그때마다 왕에게 허물을 돌려서 왕을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라거나 혹은 왕이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왕에 대해서 왕권이 상당히 좀 약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색칠, 흰옷을 좋아했다. 색칠, 흰옷. 흰옷 좋아했다 그럼 부여입니다. 부여. 그 다음에 은나라 달력을 사용한대요. 은력. 은나라 달력. 근데 이제 왜 은나라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은나라라고 안 하고 상이라 그래. 상나라, 상왕조. 상이 맞는 말인데 상의 수도인 은허를 따서 이제 은나라라고도 그러거든요. 이제 을력 그걸 사용했고, 자 그다음에 자 형사취수제와 일부 다처제의 풍습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을 부장국과 함께 순장을 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게 부여의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61페이지 오른쪽에 국동대열이라고 있죠. 국동대열. 이게 이 동굴이 고구려가 제천 행사를 행하던 곳입니다. 국동대열이. 그래서 나라의 동쪽에 큰 동굴이라는 뜻으로 고구려 수도인 국내선 동쪽에 있는 것이고 동맹 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대상이 이제 수신을 이제 모시고 그런 이제 굴신앙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사료. 자, 62페이지. 자, 고구려에 대해서 부여의 별종이라 하는데 말이나 풍속 따위는 부여와 많이 같지만 기질이나 옷차림은 다르다. 왜 고구려를 부여의 별종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 부여에 개구리를 닮은 금화왕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금화왕이 어느 날 신하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물속에서 괴물이 산대. 물속에 괴물이 사는데 얘가 물고기를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이 괴물을 잡아와라. 그래서 얘를 이제 건졌더니 한 여인이 나온 거죠. 한 여인이 나왔는데 배가 이만큼 불러 있는 거야. 그리고 입이 이렇게 한 3척이 늘어나 있는 큰 메기처럼 이렇게 쫙 늘어나 있는 이상하게 생긴 여인이 나온 거죠. 그래서 금화왕이 이거는 이제 그 늘어난 입을 칼로 3번을 내려쳤더니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근데 이제 배가 불러 마법이 풀린 거지 말하자면 마법이. 아니 왜 우리 옛날에 동화책에서도 읽었던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백설공주 잠들었더니 뭐 어쩌고 뭐 난장 7난주 다 뭐 또 다 그런 거지 뭐 동심의 세계는 뭐 다. 근데 그 여인이 왜 그러면 그러고 있었냐? 원래 이 여인이 물의 신 하백의 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됐냐면 그 태양신 있죠. 태양신 이제 해모수의 기운을 받아서 이 여인이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백이 이 딸을 내쫓은 거지. 집안을 말이야 명예롭지 못하게 했다. 그래갖고 이제 쫓아냈어.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물속에서 그러고 이제 살고 있다가 이렇게 잡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배가 불러 있으니까 금왕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도록 해줬다는 거야.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뭐가 나왔어요? 알을 낳아줘. 알을. 그래서 금왕이 이거 이상하다. 자기도 개구리였으면서. 그래갖고 버려라. 그래서 마국간에 버렸더니 마국간에 말이 막 핥아주고 품어주고 한단 말이에요. 야, 저 숲속에 버려라. 숲속의 짐승들도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건 하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엄마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이제 이
이 여인이 유화예요. 유화라는 이 사람이 그 알을 품었더니 거기서 아기가 태어난 거죠. 얘가 어릴 때부터 너무 활을 잘 쏴서 부여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그랬어요. 주몽. 그래서 얘가 주몽이라고 불리네요. 근데 얘가 이제 그 금화왕의 자식들이 또 있거든요. 큰아들 대소왕자부터 시작해서 아들들이 많아. 같이 어울려서 이제 자라는데 얘가 두각을 좀 나타내니까 다른 형제들이 얘를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거는 어디서 출처도 불분명한 놈인데 말이야. 어디서 나온 놈인지 모르겠고 우리 피도 아닌데. 근데 금화왕이 자꾸 총애를 하니까 얘를 되게 미워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주몽이 어떻게 해요? 탈출을 하죠. 자기 부하들하고 이제 무리들을 데리고 탈출하면서 그 대소왕자가 막 추격해오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큰 냇물을 만났는데 뒤에서 부여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해모수의 아들이자 물의 신 하백의 손자이다. 딱 하니까 물고기들이 쭉 걸어서 다리를 놔주잖아요. 구약성서는 그럴 때 이제 지팽이로 내리쳐서 물이 갈라지는 거고 우리는 물고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뛰는 거야. 그리고 이제 물고기가 흩어지니까 대소왕자는 못 쫓아온단 말이야. 그래서 압록강에 졸본이라는 곳에 와서 나라를 세웠다는 게 고구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만주의 오녀산성이라는 그 성이 그 졸본성으로 보여지는 성인데 거기서 고구려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주몽은 어디서 나왔다? 부여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 부여의 별종이다. 부여의 별종인데 옷차림이나 이런 건 비슷한데 뭐가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격이. 기질이 다르다. 그죠? 그래서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평원과 연못이 없어서 계곡을 따라 살며 골짜기 물을 식수로 마셨다. 좋은 밭이 없어서 힘들여 일구어도 배를 채우기 부족하다. 자, 색칠. 사람들의 성품은 흉악하고 급해서 노략질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중국과 계속 싸웠기 때문에 중국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쓴 거죠. 그다음에 나라에는 왕이 있고 벼슬로는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주부, 우태, 승, 사자, 조이, 선인이 있다. 신분이 높고 낮음에 따라 각각 등급을 두었다. 왕의 종족으로서 대가는 모두 고추가라고 불린다. 모든 대가들은 사자조이 선인을 두었다. 거기다 한번 색칠해 보세요. 모든 대가들은 사자조이 선인을 두었는데 그 명단을 반드시 왕에게 보고해야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큰 대가들은 나름대로의 정부 조직 같은 거를 갖고 있는 거죠. 사자조이 선인이라고 하는 중앙관직 체계를 족장들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치를 하고 있다. 고구려가 초창기에 연맹왕국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 명단은 왕에게 보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합시에 모임이 있을 때는 왕 아래에 있는 사자조의 선인과 이 대가들 아래에 있는 사자조의 선인은 같은 레벨에는 앉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왕의 사자조의 선인이 상석에 앉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레벨은 좀 다른데 그러한 형태의 정부 조직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옥저와 동해 맨 밑에 가면 옥저. 고구려 개마대산 동쪽에 있는데 개마대산은 큰 바닷가에 맞닿아 있다. 지형은 자 색칠 동북간이 좁고 서남간은 길어서 천리 정도 된다. 그죠? 동북간은 좁고 서남간이 길다. 자, 요런 특징들이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런 표현들이 나와서 좀 어려우니까. 자, 북쪽은 색칠, 음루, 그다음에 부여, 남쪽은 예맥과 접해 있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음루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음루전은 우리가 안 배우니까 됐고 음루 그다음에 부여 밑쪽에는 예맥이라는 부족들 종족들하고 맞닿아 있다. 근데 요런 표현은 옥저전에서 이 제시문을 발췌했을 때 지금 요거 뭐 동북간이 좁고 서남간은 길다. 그다음에 위로는 북쪽으로는 음루와 뭐 부여와 맞닿아 있고 남쪽 예맥과 맞닿아. 요 표현은요 되게 안 들어오는 표현이거든. 이게 제시문으로 나오면 난이도가 이제 엄청 어려운 거예요. 여기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긴 창을 잘 쓰고 보병 전투에 능했다 이런 게 위서동의전에 나와요. 근데 여기 지금 없어. 그런 것도 옥저에 관한 내용인데 옥저가 나오면 어려운 게 되게 많아요. 이제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위서동의전을 우리가 다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제시문을 발췌했을 때 진짜 이상한 거 많아요. 오케이? 그리고 아까 고구려는 금과 은을 좋아하죠. 근데 이 나라는 구술은 중요 여기는데 금과 은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나라가 있어요. 금과 은을 좋아하는 고구려, 금과 은을 안 좋아하는 사만. 사만은 금과 은을 또 안 좋아한다고 나와요. 그게 위서동의전을 읽어보면 별의별 내용이 다 있습니다. 중국 애들이 이상한 거 많이 써놨어 거기다. 되게 특이해요. 걔네들은 주변국도 다 이렇게 써놓는 거 보면. 자, 그 다음에 옥저는 큰 나라 사이에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하다 마침내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색칠. 고구려가 먹었어 이거. 고구려 태조왕 때 먹힙니다.
고구려는 그 나라 사람 가운데 대인을 뽑아 사자로 삼아 토착 지배층과 함께 통치하게 하였다. 자, 넘어가시고 동해 한번 볼게요. 63페이지. 자, 동해는 남쪽으로 진안, 북쪽으로 고구려, 옥저와 맞닿아 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죠? 동해는 색칠, 밑에는 진안, 위에는 고구려, 옥저. 아, 이러면 동해구나. 동쪽으로 큰 바닷가에 닿았으니 오늘날 조선 동쪽이 모두 그 지역이다. 자, 색칠, 대군장이 없고 한대 이후로 후, 읍군, 삼로 등의 관직이 있어 하우를 통치하였다. 그러니까 왕이 없대요. 대군장이 없다는 건 왕이 없다는 얘기고 읍군이나 후, 삼로 등의 군장이 있었다. 자,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자, 색칠, 밤낮으로 술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5월에도 하고 사실은 이제 삼안 지역도 5월에 하고 10월에 하는데 삼안도 이렇게 술 마시고 밤새 놀았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도 밤새 놀았다고 나와. 그러니까 원래 밤새 노는 게 우리가 맞는 거야. 그죠? 밤새 놀고 한번 삘 받으면 한 5차까지 가고 마지막 노래방에서 해장국 먹고 집에 가는 게 우리가 이게 맞는 거야. 우리 기질에. 분위기 옛날 기록 보니까 밤새 노래를 좋아하잖아 우리가. 응? 혼자도 지금도 뭐 코인 노래방 가서 막 혼자서 막 가갖고 막 8곡씩 불러버리고 막 이런 가끔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런 학생들도 있더라고. 부럽습니다. 노래를 잘해서. 일단 저는 가면 8곡에 아는 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래도 못 부르고. 자, 그 다음에 풍속을 보면 자, 색칠, 산천을 중요시하여 상관에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그게 이제 책화죠. 맨 밑에 보니까 이걸 침범하면 노비 소 말로 배상한다. 그걸 책화라고 한다 나와 있죠. 자, 그다음 위로 올라가면 동성끼리 결혼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조계원 동성끼리 결혼하지 않는다. 그다음 되게 특이한 거 하나 있습니다. 색칠할게요. 꺼리는 것이 많아서 병을 앓거나 사람이 죽으면 옛집을 버리고 곧 다시 새 집을 지어 산다. 사람이 병으로 가족 중에 죽잖아요. 집을 버린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에 마포가 산출되며 마와 포 산출되며 누에를 쳐서 옷감을 만든다. 그러니까 방직 기술이 발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읽다 보면 재밌어요. 근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어렵습니다. 계속. 넘어가서 3안 65페이지. 자, 이 나라는 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나라는 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 그 민의는 토착하여 곡식을 심고 누에치기와 뽕나무를 가꿀 줄 알며 면포를 만든다. 색칠, 누에치기와 뽕나무를 가꿀 줄 알며 면포를 만든다. 그러니까 면이죠. 면. 우리는 사실 시험에는 우리나라에 목화를 처음 들여온 씨앗을 가져온 사람이 고려 말의 문익점 아저씨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뭐 극적으로 뭐 부통에 숨겨왔다. 공민왕 때 일이거든요. 고려 후기에. 그래서 부통에 몰래 숨겨와서 금나라에서 이제 목화씨가 밖으로 나가는 걸 차단했기 때문에 목화씨를 부통에 뚜껑에 숨겨왔다라고 막 극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부통에 숨겨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없고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목화는 문익점이 그 주머니 있죠. 씨앗 10개 정도를 그냥 주머니에 자연스럽게 넣고 나왔다고 나오거든요. 뭐 굳이 뭐 부통에 숨기거나 이런 거 안 했는데 어디서 그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원나라가 수출을 금지한 물품은 맞아 이게. 근데 그래서 우리가 목화, 면화를 처음 재배한 걸로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면을 만들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면포를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면직물을 만드는 기술은 삼한시대에도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대량으로 생산해서 보급되는 그런 종류의 그런 면직물이 고려 말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면직물, 면포 재배 처음 언제냐 그럼 문익점 고려 말, 일반화된 거 조선 전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면포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각기 장수가 있어 세력이 큰 자는 자 색칠 신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을 읍차라고 한다. 자, 5월이 되어 씨를 다 뿌리고 나면 귀신에게 제사를 올린다. 이때 모든 사람이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며 술을 마시고 놀아 밤낮을 쉬지 않는다. 와. 10월에 농사일이 끝나면 또 이렇게 논다. 1년에 2번은 그냥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아침까지 밤낮 없이 논다는 거죠. 자,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구급에 각각 한 사람씩 세워서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 일을 천군이라고 하죠. 여러 나라에 각각 소도로 가는 벼슬이 있는데 이 일을 소도로 하였다. 자, 큰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겼는데 사방에서 도망해온 사람들은 모두 여기에 모여 돌아가질 않았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고 가도 범죄자도 추적할 수 없는 곳. 그게 이제 소도죠. 소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여러분 다시 왼쪽에 64페이지에 오른쪽에 마한의 목지국에 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목지국이 한강 유역에 있다가 남해안 지역까지 밀려 내려가는 상황이 보이고 그 목지국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누구냐면 백제 근초고 왕입니다. 이 마한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이 마한의 중심은 원래 목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한 자체가 나중에 근초고 왕 때 완전히 사라져요. 근데 얘네가 한강 유역에서 충청도를 거쳐서 남해안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5쪽에 오른쪽에 사만의 편두 풍습이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 사료로 나옵니다. 69페이지 보세요. 69페이지 5번. 그냥 문제 안 풀고 제가 사료만 볼게요. 이 사료 보고 딱 보고 그죠? 농사가 안 되면 왕을 바꿔야 한다. 왕을 죽어야 한다. 뭐예요? 이게 부여라는 거 알아야 돼요. 부여라는 걸 알고 밑에 문제에서 부여를 찾아내야 돼.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광개토대왕이 나오면 안 되죠. 그죠? 이건 나중에 고구려왕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찾는 거고. 그 다음 보세요. 6번도 좌식자가 만여 명이나 되고 10월에 제사 지내고 이게 동맹이다. 그럼 고구려거든요. 그럼 고구려에 관한 걸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출 또는 부여 안 되고 철 이거는 사만 지역이고 범급 그죠? 법금 8조. 법금 8조는 8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조선. 그러면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작은 창고가 있었다. 이런 게 답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찾는 거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1번 마지막 볼게요. 11번. 자, 기역 봅시다. 농경이 발달하고 어물과 소금 등의 해산물이 풍부하다. 그럼 기역은 어디예요? 어물과 소금 나오면 이거 누구다? 이거 옥저입니다. 옥저. 그죠? 그러니까 니은은 도둑질하면 12배예요. 그럼 이거는 부여이거나 또는 이건 고구려가 다 되죠. 그렇죠? 그다음 디귿. 자, 상간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는 책화니까 동해입니다. 자, 리을을 보니까 구급에 뭐 천신을 세워 제사를 지내겠다. 이건 사만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기역에 동맹이라는 제철 행사가 10월에 있었냐? 아니잖아. 그치? 이거 아니죠. 그죠? 이거는 고구려 거니까. 이건 고구려잖아요. 고구려. 그 다음에 니은에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막는 풍습이. 자, 형사취수제. 근데 형사취수제는 둘 다 맞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럼 디귿에 민며느리제. 민며느리제 안 되죠. 그쵸? 이건 어디 거다? 이거 옥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상가고 추가들이 제가회를 열었다? 이것도 아니죠. 제가회의는 고구려 거니까. 이해돼요? 자, 그런 식으로 풀면 답이 2번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풍속이나 그 나라의 정치적인 특징 같은 것들을 사료를 주고 항상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위서동 이전의 내용이 익숙해야 돼요. 아셨죠? 특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필수적으로. 오케이. 자, 거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고대 정치로 들어갑시다.